안녕하십니까, 책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외로움 수업입니다. 저자는 김민식, 출판사는 생각정원입니다. 저자 소개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김민식, 한양대학교 자원공학과를 졸업하고 한국외국어대학교 통번역대학원 한영학 석사 과정을 마쳤다. 1996년 MBC에 입사한 뒤 청춘 시트콤 뉴 논스톱으로 백상예술대상, 그리고 드라마 내조의 여왕으로 백상예술대상 연출상을 공동 수상했다. 그럼 바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언가에 몰입하면 덜 외롭습니다. 인생의 대부분 시간은 혼자 보냅니다.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은 건 무언가 몰입하는 대상이 있기 때문이죠. 현업에서 쫓겨나거나 대기 발령을 받고 징계를 받았을 때 혼자 보내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그 시간을 견딜 수 있었던 건 책 덕분이었습니다. 몰입할 수 있는 대상이 있다면 견딜만 합니다. 2015년 가을에 드라마 현업에서 쫓겨난 뒤 2016년 한 해 동안 250권의 책을 읽고 한 권의 책을 썼습니다. 책을 읽고 글을 쓰면서 시간을 보내는 게 외로움을 이기는 좋은 방법이라는 것을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덮어주는 말, 그랬었구나. 공부를 못해서 부모에게 인정받지 못했고 못생겨서 친구들에게 따돌림 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성적이 좋지 않으니 목표했던 대학에서 떨어졌고 외모 때문에 연애를 못한다고 속상해했습니다. 뭐뭐 때문에라고 생각하며 위축되어 있었습니다. 타나 불에게 책, 자기 돌봄에서는 한 고아 소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소년은 외할머니 밑에서 자랐지만 한시도 고아라는 생각에서 떠나본 적이 없었습니다. 학교 친구들과도 어울리지 못했습니다. 고아라서 무시당할까봐 그랬습니다. 소년은 강한 척하며 거칠게 말하고 행동했죠. 그날 머리카락이 검은 친구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친구는 미소를 보여주었죠. 하지만 소년은 고개를 돌려 외면했습니다. 그 소녀가 30이 넘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단지 부모가 없었을 뿐인데 나는 왜 그걸 인정하지 못했던 것일까? 그래서 나는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슬퍼하고 우울해하고 화를 내느라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검은머리 아이랑 친구가 될 기회도 놓쳐버렸습니다. 30이 된 소녀는 뭐뭐 때문에 삶의 기회를 놓쳤다면서 계속 분노하고 외로움 속에 스스로를 가뒀습니다. 우리 또한 뭐뭐 때문에 라는 그런 개념 때문에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합니다. 소녀는 자기 잘못이 아니라는 자각을 통해 비로소 자책에서 벗어납니다. 삶의 조건은 달라지지 않았지만 자기 자신을 인정하는 순간 더 이상 삶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 것이죠.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살짝 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 자신에게 마음을 열어서 연민하고 다독이는 일이 참 중요합니다. 나를 위한 시간은 내가 만들어야 합니다. 방송사 PD로 일하면서 1년에 책 200권을 읽고 매일 아침 블로그를 쓰고 5권 이상의 책을 펴내고 여행광으로 산다. 이렇게 책에 썼더니 시간 관리의 비결이 궁금하다고 합니다. 인간에게 가장 공평한 자원이 시간입니다. 누구에게나 24시간이 주어집니다. 그 24시간을 남들 하는 거 다 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것까지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술과 담배, 골프를 하지 않습니다. TV도 거의 안 보고 회식이나 동창회도 안 나갑니다. 드라마를 찍을 때는 어쩔 수 없이, 회식을 해야 될 때는 1차만 합니다. 참 재미없게 사는 것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대신 잠은 하루에 7시간 이상 자고 있습니다. 주말이면 낮잠을 자고 밤 9시에 잠자리에 드는 나를 보고 큰딸은 놀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술도 안 마시고 회식도 안 하고 골프도 안 하면서 무슨 낙으로 사냐고 묻는데, 나에게는 책을 읽고 글을 쓰는 게 최고의 행복입니다. 이 방식을 꼭 추천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저만의 시간 관리법일 뿐입니다. 왜 이렇게 힘들까? 너무 바빠서 하고 싶은 일도 못하고 이렇게 생각한다면 곰곰이 한번 따져보세요. 다른 사람의 시계에 맞춰 살고 있는 건 아닌지. 파이어족은 짧게 벌고 적게 쓰기를 기본 지침으로 삼습니다. 은퇴 이후에 필요한 자금을 하루빨리 모으기 위해서 소득의 절반 이상을 쓰지 않는 참을성을 갖춰야 합니다. 노후에 돈 많은 부자로 살려면 은퇴를 미루고 계속 일을 하는 게 맞습니다. 조기 은퇴를 꿈꾸는 사람들은 돈 많은 부자가 아니라 시간이 많은 부자를 꿈꾸는 사람들입니다. 은퇴는 평생 다시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돈 때문에 일하지는 않아도 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완전한 경제적인 자유. 다시 말해 자기의 시간으로 자신이 원하는 일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능력이다. 나는 명예퇴직이 불명예스러운 퇴출이라 느꼈는데요. 밀레니얼 세대는 조기 은퇴가 꿈이라고 합니다. 결단을 내리기 위해 정신승리가 절실했던 저에게 서광이 비춥니다. 나는 쫓겨난 것이 아니다. 경제적 자유를 얻은 것이다. 일찍 시작하고 많이 저축하면 할수록 경제적인 독립에 더 빨리 도달할 수가 있다. 이것이 내 전략의 핵심이며, 이를 통해 당신이 경제적인 독립을 이루는 데 필요한 횟수와 돈의 액수가 급격히 감소될 것이다. 신속하게 경제적인 자유를 이루는 비결은 최대한 빨리 돈을 벌어서 더 많이 투자하는 것이다. 이 내용은 파이낸셜 프리덤이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 책의 최종 목표는 많은 돈을 벌어서 조기 은퇴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이후의 삶, 즉 은퇴 이후에 얼마나 가치 있는 삶을 영위하느냐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원하지 않는 일을 줄이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며 시간을 보내는 것. MBC는 내가 정말 사랑하는 회사이고 좋아하는 사람들과 즐거운 일을 했던 곳입니다. 여기서 보낸 24년만큼 좋을 수는 없겠죠. 그래도 괜찮을 것입니다. 그래서 명예퇴직 신청서를 작성해서 조용히 제출했습니다. 100세 인생은 최초의 인류가 등장한 이래로 누구도 살아본 적이 없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준비되지 않은 채 맞닥뜨린 장수는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될 수 있습니다. 일본은 우리보다 고령화 사회가 빨리 왔습니다. 유교 문화권이라 비슷한 정서와 생활 방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일본의 노후 설계사인 요코테 시오타는 나이 드는 게 두렵지 않습니다 라는 책에서 이런 전망을 내놓습니다. 56세, 황혼이혼 위기에 봉착한다. 60세, 연봉은 반으로 줄고 일은 신입사원급으로 돌아간다. 66세, 암 선고를 받다. 70세, 의료비 지출이 증가해 평생 모은 돈이 사라진다. 77세,
집을 싼 값에 급매로 내놓다가 손해만 본다. 82세. 치매에 속수무책으로 당한다. 90세. 시설 입원 후에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누워만 있는다. 퇴직하고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거라 결심했다가 오히려 갈등이 심해져서 우울증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이들이 출가하고 부모님과 형제, 배우자를 떠나보내고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노후의 우울증은 치매로 발전합니다. 치매는 사회적인 관계가 단절된 노인에게 더 빨리 찾아옵니다. 노인성 우울증이 위험한 이유는 발견이 어렵기 때문이죠. 젊은 사람의 우울증은 쉽게 발견됩니다. 학교에 다니거나 직장에 출근하면 이상 신호가 동료나 가족들에게 전달됩니다. 그러나 퇴직하고 혼자 사는 노인의 경우 증상을 알아채고 치료를 권할 사람은 없습니다. 당사자가 스스로 우울증을 치료하겠다고 나서는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치매보다 더 두려운 건 자살입니다. 일본 고령자 자살자 중 65%는 우울증을 앓고 있었답니다. 우울증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울증을 유발하는 여러 요인 중 하나는 세로토닌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의 감소에 있다. 세로토닌은 이른바 행복 호르몬이라고 불린다. 세로토닌이 증가하면 행복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오전에 쏟아지는 태양빛을 받으며 산책을 하면 세로토닌이 분비된다. 평온함과 편안함을 얻을 수 있고 기분이 좋아지며 활력이 나온다. 한편 세로토닌이 줄면 불안, 걱정, 예민함, 신경질, 초조 상태가 되고 만성화되면 우울증이 된다. 일본의 후생 노동성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겨울에는 일조 시간이 짧아지는 동시에 우울증이 늘고 자살률도 높아진다고 합니다. 세상에 대한 원망은 오래 묵히면 자책과 분노로 이어지기 십상입니다. 내가 하지 못한 무언가를 후회하기보다는 지금 이 순간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해 보세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당장 떠오르지는 않겠지만 우선 걷기로 했습니다. 고개를 들면 태양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으니까요. 매일 아침 햇빛을 받으며 산책에 나섭니다. 햇빛이 행복 호르몬을 생성한다고 하잖아요. 어떻게든 우울을 걷어내고 행복해질 방법을 찾고 싶었습니다. 뉴질랜드 원주민인 마오리족에 전해오는 속담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태양을 향해 몸을 돌려라. 그러면 그림자는 너의 뒤로 떨어질 것이다. 마음이 불안할 때 걱정을 없애려고 애쓰지 말고 때로는 그냥 방치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아무리 힘든 순간에도 재미난 부분이 있다. 어려서 저는 남을 웃기려고 집착을 했습니다. 책을 보니 사람을 웃기는 사람보다 자신의 이야기에 잘 웃어주는 사람을 더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재미난 대목에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거울을 보고 무표정하게 있으면 쌀쌀맞아 보입니다. 웃는 얼굴은 상대방의 기분을 좋게 합니다. 거울을 보고 웃음을 연습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해도 익숙해지면 자연스러운 웃음이 나옵니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삶의 태도는 웃음입니다. 아무리 힘든 순간에도 잘 찾아보면 재미난 부분이 있습니다. 이걸 찾아내는 게 또 재미입니다. 우리가 고난 앞에서도 웃음과 재미를 찾을 수 있다면 인생에서 겁이 없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웃음의 힘입니다.
후쿠오카 켄세이의 즐거운 불편에서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자신의 둘레 1km에도 자기가 죽는 날까지 걸어도 다 맛보지 못할 만큼 기쁨들이 숨쉬고 있다. 70점. 최선이 아닌 차선으로 살아갑시다. 나의 목표는 70점짜리 아빠입니다. 완벽한 아빠가 되려고 애쓰다 보면 도리어 아이를 억압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자기 자신에게 불만족하게 됩니다. 아이의 자율성은 스스로 알아서 할 때 길러집니다. 이근우 박사님은 나는 죽을 때까지 재미있게 살고 싶다 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최선이라는 말이 싫다. 최선은 내가 가진 100을 다 쓰라는 말이다. 그러면 씨앗을 먹어치운 농부처럼 내일을 기약할 수 없게 된다. 차서지라고 해서 적당히 하다가 내키는 대로 그만두는 것은 아니다. 무엇이든 완벽에 매달리기보다 잘하는 정도에서 즐기고 만족한다는 뜻이다. 차선으로 살아서인지 나는 무슨 일이든 오래도록 꾸준히 하는 게 습관이다. 내가 많은 일을 할 수 있었던 것도 늘 나의 능력을 30%가량 아껴두었기 때문이다. 은퇴 후에 행복해지기 위해 즐거운 일을 찾을 때 중요한 것은 지속 가능성입니다. 젊어서야 돈을 벌고 몸도 튼튼하니 괜찮습니다. 은퇴하고 알코올 중독에 빠지면 돈도 들고 건강관리에 좋을 것도 없습니다. 지속 가능한 즐거움이 아닙니다.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 읽는 것은 돈이 들지 않는 데다 도서관까지 산책하며 몸도 움직이게 됩니다. 부쩍 도서관을 자주 찾았습니다. 평소에 읽고 싶었지만 시간이 부족해서 읽지 못했던 책들을 찾아 읽었습니다. 그때 태백산맥이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태백산맥에 나오는 인물들 역시 외로움의 화신들이죠. 일제시절 가족을 버리고 만주로 독립투쟁을 떠나는 투사의 삶도 외롭지만 남겨진 이들의 삶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해방 후에 공산주의 혁명에 투신해서 산으로 올라가 무장투쟁을 전개하는 빨치산은 얼마나 고독할까요? 책을 읽다가 의외의 대목에서 시선이 멈췄습니다. 지주 김사용은 아들을 일제와 싸우는 독립투사로 키워 마을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인물이지만 빨치산이 마을을 점령하자 저작거리에 끌려 나와 인민재판에 회부됩니다. 마을 사람들 앞에 서서 목숨을 구걸하게 된 지주. 공산주의든 민주주의든 체제의 궁극적인 목표는 양반, 상놈 차별 없는 세상입니다. 자신이 평생의 지표로 삼아온 유교 신분제 시대가 끝났다는 것을 온몸으로 깨달은 김사용은 결국 그 충격으로 헤어나지 못해서 세상을 뜹니다. 세상이 바뀌었을 때 시대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노인은 또 얼마나 외로운 존재인가요? 소설을 읽으면 주인공들의 고난과 시련에 집중하느라 힘든 나의 상황을 잠시 잊습니다. 가끔 공허할 때도 있습니다. 나는 허구의 이야기로 현실을 도피하는 것은 아닌가? 물론 현실의 괴로움을 잊는 것도 독서의 효용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문제를 해결하고 싶을 때 책에서 도움을 받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내가 겪고 있는 이 고통을 이전에 겪은 이가 있을 겁니다. 그가 이 문제에 대한 해법을 찾았다면 그는 그 답을 책에 글로 남겨뒀을 것이다. 도서관에 가서 제목에 고독이라는 글자가 들어간 책을 모조리 찾아 읽기 시작했습니다. 작가의 수지라는 책에서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데는 돈도 별로 필요 없고 친구도 그다지 필요하지 않다. 혼자 충분히 살 수가 있다. 그러나 의미 있는 인생을 살고 싶다면 유일하게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이 있다. 바로 자신만의 고독한 시간이다. 정보와 사회가 도래하고 가장 피부에 와 닿은 것은 IT 기술 발달로 혼자서도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드라마 PD였던 제게 회사에서 더 이상 일을 주지 않았던 시기에 글쓰기를 시작하며 삶의 새로운 낙을 만났습니다. 한직으로 밀려나 철저하게 외로워진 덕분에 글을 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모리 히로시는 창작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고독이라고 말합니다. 타인과 어울려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사람은 굳이 글을 쓰거나 그림을 그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연인과 헤어져 고독이 밀려올 때는 절망스러워도 그 슬픈 감정을 작품에 쏟아붓고 싶다는 마음이 듭니다. 예술은 인간의 추악함이나 허무함, 슬픔 같은 부정적인 것을 긍정적인 것으로 바꾸는 행위다. 가령 견딜 수 없는 고독의 밑바닥에 떨어졌다고 느낄 때 그림을 그리거나 시를 쓰는 창작 활동을 꼭 해보자. 그림을 보거나 책을 읽는 수동적인 행위는 별로 효과가 없다. 오히려 고독감이 깊어질 우려가 있다. 하지만 스스로 무언가를 만드는 행위에 시간을 쏟다 보면 그 마음의 일부는 반드시 예술로 승화된다. 만약 그런 재능을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다면 뭐든 좋으니 꼭 시도해보자. 그림이나 시, 음악, 연극 등 뭐든 좋다. 모든 예술에는 그런 기능이 있다. 좋은 삶이란 어떤 삶일까? 몸과 마음이 건강한 삶이죠. 저는 육체 건강을 위해 운동을 한다면 정신 건강을 위해서 책을 읽습니다. 행복심리학자 최인철 교수님의 책 굿 라이프에서는 행복한 사람들의 10가지 특징이 나옵니다. 1. 잘하는 일보다 좋아하는 일을 한다. 2. 되어야 하는 나보다 되고 싶은 나를 본다. 3. 비교하지 않는다. 4. 돈의 힘보다 관계의 힘을 믿는다. 5. 소유보다 경험을 산다. 6. 돈으로 이야기거리를 산다. 7. 돈으로 시간을 산다. 8. 걷고 명상하고 여행한다. 9. 소소한 즐거움을 자주 발견한다. 10. 비움으로 채운다. 이 중에서 제가 노후에 꼭 챙기고 싶은 것은 3가지입니다. 첫째, 잘하는 일보다 좋아하는 일을 한다. 공부하고 일을 하는 시기에는 좋아하는 일보다는 잘하는 일에 집중합니다. 잘해야 직장에서 성공하고 사회에서 인정받으니까요. 하지만 행복감이 높은 사람은 그 일을 자신이 좋아하면 잘하는지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반면 행복감이 낮은 사람은 그 일을 잘하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깁니다. 연구팀의 분석에 따르면 순간순간의 즐거움과 의미는 그 일을 잘한다고 느끼는 정도보다 그 일을 좋아한다고 느끼는 정도에 의해서 훨씬 크게 좌우됩니다. 24년간 로맨틱 코미디 PD로 일하며 저는 시청률의 압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촬영 현장에서 감독으로 막중한 책임을 지며 살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일을 더 잘할까 고민했습니다. 잘하는 일보다는 좋아하는 일을 한다. 어쩌면 이것은 은퇴 이후에야 비로소 추구할 수 있는 게 아닐까요? 요즘 저는 탁구를 배웁니다. 나이 50을 넘어 탁구를 시작하고 처음 몇 달은 엄청 헤맸습니다. 같이 쳐주는 사람이 없어 처음에는 탁구장 구석에서 벽을 향해
빈 라켓만 휘둘렀습니다. 아무리 쳐도 공 주우러 다니기 바빴지만 새로운 취미를 시작한 덕분에 매일 성장하는 기쁨을 맛보고 있습니다. 분명 어제보다 오늘의 탁구 실력은 조금이나마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잘하는 일을 하는 것보다 좋아하는 일을 할 때, 그때의 행복이 무엇인지 매일매일 만끽하고 있습니다. 둘째, 되어야 하는 나보다 되고 싶은 나를 본다. 나이 50이 넘어가면서 저는 회사 생활에 많이 지쳤죠. 조직에서 주어진 나의 역할에 충실한 것도 중요하지만 현실 자아에게 지켜야 할 것만 강요하면 인생은 질식합니다. 셋째, 소소한 즐거움을 자주 발견한다. 가끔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앞으로 피디님이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인가요? 은퇴를 선택하며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대단한 이상 같은 건 추구하지 않겠다. 큰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학창 시절에 친구들이 다 치던 당구를 저는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제게는 반드시 이뤄야 되는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늘 최우선이었기에 소소한 즐거움을 누릴 마음의 여유가 없었습니다. 영어를 독학으로 공부해 통역사가 되기까지 10년이 걸렸습니다. 블로그를 시작해서 작가로 자리매김하기까지 역시 비슷한 시간이 걸렸습니다. 은퇴 후에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3가지 목표를 세웠습니다. 평생 목표를 세우고 악착같이 실행해온 인생이라 그 습관을 바꾸지는 못했습니다. 첫째, 잘하는 일보다는 좋아하는 일을 한다. 둘째, 되어야 하는 나보다는 되고 싶은 나를 본다. 셋째, 소소한 즐거움을 챙긴다. 제 여생이 얼마가 될지는 모릅니다. 커다란 목표를 향해 매진하다 문득 그 꿈을 이루지 못하고 떠날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소소한 즐거움을 누리며 살고 싶습니다. 매일매일을 선물처럼 여기며 이전에 해보지 않았던 새로운 즐거움을 시도하며 살고 싶습니다. 저자는 외로움을 잘 견디려면 건강 관리는 필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아의 종말이라는 책에 나오는 건강하게 장수하는 법이라는 구절입니다. 첫째, 적게 먹어라. 25년 동안 노아를 연구하고 수백 편의 논문을 읽은 내가 할 수 있는 조언 하나가 있다면, 즉 건강하게 더 오래 살 확실한 방법, 지금 당장 수명을 최대화하는데 쓸 수 있는 방법을 하나 꼽으라면 바로 이것이다. 적게 먹어라. 이것저것 많이 챙겨 먹는 데는 돈이 들지만 적게 먹는 데는 돈이 덜 듭니다. 오래 살고 돈도 아끼고 저한테는 더할 나위 없이 근사한 장수 비결입니다. 둘째, 간헐적 또는 주기적으로 단식하라. 16대 8 간헐적 단식은 8시간 사이에 2끼를 먹고 하루 16시간을 공복으로 유지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주말 연속극 글로리아를 연출할 때 배우 오연경 씨와 일했습니다. 어느 날 연기에 대해서 상의할 게 있어 저녁을 같이 먹기로 했습니다. 함께 식당에 갔는데 저만 혼자 식사를 했습니다. 저녁 6시 이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점심을 먹고 다음날 아침까지 공복을 유지하는 것이죠. 그게 벌써 13년 전의 일입니다. 여배우가 나이가 들어도 몸매와 미모를 유지하는 비결이라고 생각했던 게 바로 장수의 비결이었습니다. 셋째, 육식을 줄여라.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다면
사자의 저녁보다 토끼의 점심에 가깝게 식단을 짤 필요가 있습니다. 동물성 단백질을 식물성 단백질로 대체할수록 온갖 질병에 따른 사망률이 상당히 줄어든다고 합니다. 넷째, 땀을 흘려라. 연구에 따르면 일주일에 6에서 8km를 뛰는 사람은 심장마비로 사망할 확률이 40% 줄고 갖가지 원인에 따른 사망률도 45%가량 줄어든다고 합니다. 저자는 가벼운 운동도 좋지만 힘들다는 느낌이 들 때까지 격렬하게 운동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조언합니다. 빠르고 깊이 호흡을 하면서 최대 심장 박동수의 70에서 85%로 뛰는 것이 장수의 비결이라고 합니다. 노후 수업이라는 책에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사실 모범 답안은 이미 나와 있다. 오랫동안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잘 먹고 꾸준히 움직이면 된다. 열심히 일하다 보면 돈 걱정은 줄어든다. 높은 수익률에 혹하지 않고 불필요한 씀씀이를 줄이는 게 안정된 노후의 지름길이다. 행복의 기본 방정식은 가진 것과 갖고 싶은 것 혹은 할 수 있는 것과 하고 싶은 것의 비율로 구성된다. 가진 것이나 할 수 있는 것이 크고 갖고 있거나 또는 하고 싶은 게 적을수록 행복해진다. 이제 전자는 바꾸기 힘들다. 후자를 줄이는 것이 행복의 지름길이다. 그런데 위만 바라보면 욕망이 풍선처럼 부풀어 노후의 불안과 불행에 기름을 붓게 된다. 제가 2020년 말에 MBC에서 명예퇴직을 신청하고 가장 먼저 한 일은 광화문 교보문고에 가서 가계부를 산 것입니다. 퇴직을 하면 수십 년 동안 받던 월급이 사라집니다. 고정 수입이 사라질 때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지출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은퇴하고 저는 매일 가계부를 쓰고 있습니다. 주간, 결산, 월말 결산을 합니다. 결산을 하고 적자가 나면 지출을 줄입니다. 수입보다 지출이 많으면 빚이 늡니다. 행복한 노후를 위해서 빚은 줄이고 돈은 남겨야 합니다. 수입의 한도 내에서 지출하며 사는 게 노후의 행복이라 생각합니다. 퇴직한 후에는 돈을 버는 게 쉽지 않습니다. 50에서 60대 장년층의 경우 고용의 형태는 절대 다수가 파견, 계약직, 시급제입니다. 직장에서 받던 월급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적은 돈, 대개 최저임금에 준하는 급여를 받습니다. 노후에 주 40시간 근무로 최저임금을 번다고 가정해보면 연간 수입은 2천만 원 남짓입니다. 저는 본업에서 물러나 제2의 인생에 도전하면서 1년이라는 시간의 시장 가격을 그 정도로 계산했습니다. 만약 2억 원 남짓한 기존의 자산과 연금으로 월 200만 원 수준에 맞춰서 노후를 꾸려간다면 10년의 자유가 보장되는 셈입니다. 우리는 30년이라는 긴 노후 시간을 선물로 받은 축복받은 세대입니다. 지난 30년간 직장에서 돈을 벌고 또 모으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제는 돈을 모으는데 연연하지는 않고 매일 가계부를 쓰며 적자만 모면하자는 목표를 지켜갑니다. 언젠가는 수입이 줄어 적자가 날 때도 오겠지만 30년이라는 긴 노후의 시간을 선물로 만들고 싶습니다. 그래서 돈보다는 시간의 우선순위를 두려고 합니다. 자산이나 예금 잔고가 줄어드는
불안을 피하고 싶은 것은 인지상정입니다. 웬만하면 집이나 자산을 잘 보존해서 자녀에게 물려주고 싶은 것도 부모의 욕심입니다. 있는 자산을 지키겠다는 욕심에 일이나 투자에 쌍심지를 켜고 달려들면 체력이 예전 같지 않아서 그래서 그런지 정신적인 피로가 곱절로 쌓이더군요. 이런 부담감에서 벗어나려면 자녀에게 유산을 물려주겠다는 욕심을 내려놓는 게 최우선입니다. 외로움, 치유를 위한 소중한 시간. 태어나서 최초로 느낀 외로움. 그 느낌을 기억하나요? 외로움은 홀로 남겨진 상황에서 오는 감정일 텐데요. 이때 두렵다, 무섭다, 끔찍하다는 느낌을 말하는 이들도 있지만 어떤 이들은 편안하다, 따뜻하다, 부드럽다라고 느낀다고 합니다. 심리학자들은 외로움은 모든 인간이 느끼는 감정이며 혼자 있는 시간에 비로소 자아가 성숙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외로움에 허우적거리지 말고 자신의 내면을 풍성하게 가꾸는 시간으로 만들어 가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 책은 가독성이 굉장히 좋았고요. 누구나 읽기 쉽게, 이해하기 쉽게 쓰여진 그런 책이었습니다. 특히나 외로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시각을 배울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한번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책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외로움 수업입니다. 저자는 김민식, 출판사는 생각정원입니다. 저자 소개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김민식, 한양대학교 자원공학과를 졸업하고 한국외국어대학교 통번역대학원 한영학 석사 과정을 마쳤다. 1996년 MBC에 입사한 뒤 청춘 시트콤 뉴 논스톱으로 백상예술대상, 그리고 드라마 내조의 여왕으로 백상예술대상 연출상을 공동 수상했다. 그럼 바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언가에 몰입하면 덜 외롭습니다. 인생의 대부분 시간은 혼자 보냅니다.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은 건 무언가 몰입하는 대상이 있기 때문이죠. 현업에서 쫓겨나거나 대기 발령을 받고 징계를 받았을 때 혼자 보내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그 시간을 견딜 수 있었던 건 책 덕분이었습니다. 몰입할 수 있는 대상이 있다면 견딜만 합니다. 2015년 가을에 드라마 현업에서 쫓겨난 뒤 2016년 한 해 동안 250권의 책을 읽고 한 권의 책을 썼습니다. 책을 읽고 글을 쓰면서 시간을 보내는 게 외로움을 이기는 좋은 방법이라는 것을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덮어주는 말, 그랬었구나. 공부를 못해서 부모에게 인정받지 못했고 못생겨서 친구들에게 따돌림 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성적이 좋지 않으니 목표했던 대학에서 떨어졌고 외모 때문에 연애를 못한다고 속상해했습니다. 뭐뭐 때문에라고 생각하며 위축되어 있었습니다. 타나 불에게 책, 자기 돌봄에서는 한 고아 소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소년은 외할머니 밑에서 자랐지만 한시도 고아라는 생각에서 떠나본 적이 없었습니다. 학교 친구들과도 어울리지 못했습니다. 고아라서 무시당할까봐 그랬습니다. 소년은 강한 척하며 거칠게 말하고 행동했죠. 그날 머리카락이 검은 친구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친구는 미소를 보여주었죠.
하지만 소녀는 고개를 돌려 외면했습니다. 그 소녀가 30이 넘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단지 부모가 없었을 뿐인데 나는 왜 그걸 인정하지 못했던 것일까? 그래서 나는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슬퍼하고 우울해하고 화를 내느라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검은머리 아이랑 친구가 될 기회도 놓쳐버렸습니다. 30이 된 소녀는 뭐뭐 때문에 삶의 기회를 놓쳤다면서 계속 분노하고 외로움 속에 스스로를 가뒀습니다. 우리 또한 뭐뭐 때문에 라는 그런 개념 때문에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합니다. 소녀는 자기 잘못이 아니라는 자각을 통해 비로소 자책에서 벗어납니다. 삶의 조건은 달라지지 않았지만 자기 자신을 인정하는 순간 더 이상 삶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 것이죠.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살짝 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 자신에게 마음을 열어서 연민하고 다독이는 일이 참 중요합니다. 나를 위한 시간은 내가 만들어야 합니다. 방송사 PD로 일하면서 1년에 책 200권을 읽고 매일 아침 블로그를 쓰고 5권 이상의 책을 펴내고 여행광으로 산다. 이렇게 책에 썼더니 시간 관리의 비결이 궁금하다고 합니다. 인간에게 가장 공평한 자원이 시간입니다. 누구에게나 24시간이 주어집니다. 그 24시간을 남들 하는 거 다 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것까지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술과 담배, 골프를 하지 않습니다. TV도 거의 안 보고 회식이나 동창회도 안 나갑니다. 드라마를 찍을 때는 어쩔 수 없이 회식을 해야 될 때는 1차만 합니다. 참 재미없게 사는 것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대신 잠은 하루에 7시간 이상 자고 있습니다. 주말이면 낮잠을 자고 밤 9시에 잠자리에 드는 나를 보고 큰딸은 놀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술도 안 마시고 회식도 안 하고 골프도 안 하면서 무슨 낙으로 사냐고 묻는데 나에게는 책을 읽고 글을 쓰는 게 최고의 행복입니다. 이 방식을 꼭 추천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저만의 시간 관리법일 뿐입니다. 왜 이렇게 힘들까? 너무 바빠서 하고 싶은 일도 못하고 이렇게 생각한다면 곰곰이 한번 따져보세요. 다른 사람의 시계에 맞춰 살고 있는 건 아닌지. 파이어족은 짧게 벌고 적게 쓰기를 기본 지침으로 삼습니다. 은퇴 이후에 필요한 자금을 하루빨리 모으기 위해서 소득의 절반 이상을 쓰지 않는 참을성을 갖춰야 합니다. 노후에 돈 많은 부자로 살려면 은퇴를 미루고 계속 일을 하는 게 맞습니다. 조기 은퇴를 꿈꾸는 사람들은 돈 많은 부자가 아니라 시간이 많은 부자를 꿈꾸는 사람들입니다. 은퇴는 평생 다시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돈 때문에 일하지는 않아도 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완전한 경제적인 자유. 다시 말해 자기의 시간으로 자신이 원하는 일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능력이다. 나는 명예퇴직이 불명예스러운 퇴출이라 느꼈는데요. 밀레니얼 세대는 조기 은퇴가 꿈이라고 합니다. 결단을 내리기 위해 정신승리가 절실했던 저에게 서광이 비춥니다. 나는 쫓겨난 것이 아니다. 경제적 자유를 얻은 것이다. 일찍 시작하고 많이 저축하면 할수록 경제적인 독립에 더 빨리 도달할 수가 있다. 이것이 내 전략의 핵심이며 이를 통해 당신이 경제적인 독립을 이루는 데 필요한 횟수와 돈의 액수가 급격히 감소될 것이다. 신속하게 경제적인 자유를 이루는 비결은 최대한 빨리 돈을 벌어서
더 많이 투자하는 것이다. 이 내용은 파이낸셜 프리덤이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 책의 최종 목표는 많은 돈을 벌어서 조기 은퇴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이후의 삶, 즉 은퇴 이후에 얼마나 가치 있는 삶을 영위하느냐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원하지 않는 일을 줄이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며 시간을 보내는 것. MBC는 내가 정말 사랑하는 회사이고 좋아하는 사람들과 즐거운 일을 했던 곳입니다. 여기서 보낸 24년만큼 좋을 수는 없겠죠. 그래도 괜찮을 것입니다. 그래서 명예퇴직 신청서를 작성해서 조용히 제출했습니다. 100세 인생은 최초의 인류가 등장한 이래로 누구도 살아본 적이 없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준비되지 않은 채 맞닥뜨린 장수는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될 수 있습니다. 일본은 우리보다 고령화 사회가 빨리 왔습니다. 유교 문화권이라 비슷한 정서와 생활 방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일본의 노후 설계사인 요코테 시오타는 나이 드는 게 두렵지 않습니다 라는 책에서 이런 전망을 내놓습니다. 56세 황혼이혼 위기에 봉착한다. 60세 연봉은 반으로 줄고 일은 신입사원급으로 돌아간다. 66세 암 선고를 받다. 70세 의료비 지출이 증가해 평생 모은 돈이 사라진다. 77세 집을 싼 값에 금매로 내놓다가 손해만 본다. 82세 치매에 속수무책으로 당한다. 90세 시설 입원 후에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누워만 있는다. 퇴직하고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거라 결심했다가 오히려 갈등이 심해져서 우울증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이들이 출가하고 부모님과 형제, 배우자를 떠나보내고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노후의 우울증은 치매로 발전합니다. 치매는 사회적인 관계가 단절된 노인에게 더 빨리 찾아옵니다. 노인성 우울증이 위험한 이유는 발견이 어렵기 때문이죠. 젊은 사람의 우울증은 쉽게 발견됩니다. 학교에 다니거나 직장에 출근하면 이상 신호가 동료나 가족들에게 전달됩니다. 그러나 퇴직하고 혼자 사는 노인의 경우 증상을 알아채고 치료를 권할 사람은 없습니다. 당사자가 스스로 우울증을 치료하겠다고 나서는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치매보다 더 두려운 건 자살입니다. 일본 고령자 자살자 중 65%는 우울증을 앓고 있었답니다. 우울증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울증을 유발하는 여러 요인 중 하나는 세로토닌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의 감소에 있다. 세로토닌은 이른바 행복 호르몬이라고 불린다. 세로토닌이 증가하면 행복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오전에 쏟아지는 태양빛을 받으며 산책을 하면 세로토닌이 분비된다. 평온함과 편안함을 얻을 수 있고 기분이 좋아지며 활력이 나온다. 한편 세로토닌이 줄면 불안, 걱정, 예민함, 신경질, 초조 상태가 되고 만성화되면 우울증이 된다. 일본의 후생 노동성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겨울에는 일조 시간이 짧아지는 동시에 우울증이 늘고 자살률도 높아진다고 합니다. 세상에 대한 원망은 오래 묵히면 자책과 분노로 이어지기 십상입니다. 내가 하지 못한 무언가를 후회하기보다는 지금 이 순간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해 보세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당장 떠오르지는 않겠지만 우선 걷기로 했습니다.
고개를 들면 태양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으니까요. 매일 아침 햇빛을 받으며 산책에 나섭니다. 햇빛이 행복 호르몬을 생성한다고 하잖아요. 어떻게든 우울을 걷어내고 행복해질 방법을 찾고 싶었습니다. 뉴질랜드 원주민인 마오리족에 전해오는 속담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태양을 향해 몸을 돌려라. 그러면 그림자는 너의 뒤로 떨어질 것이다. 마음이 불안할 때 걱정을 없애려고 애쓰지 말고 때로는 그냥 방치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아무리 힘든 순간에도 재미난 부분이 있다. 어려서 저는 남을 웃기려고 집착을 했습니다. 책을 보니 사람을 웃기는 사람보다 자신의 이야기에 잘 웃어주는 사람을 더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재미난 대목에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거울을 보고 무표정하게 있으면 쌀쌀맞아 보입니다. 웃는 얼굴은 상대방의 기분을 좋게 합니다. 거울을 보고 웃음을 연습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해도 익숙해지면 자연스러운 웃음이 나옵니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삶의 태도는 웃음입니다. 아무리 힘든 순간에도 잘 찾아보면 재미난 부분이 있습니다. 이걸 찾아내는 게 또 재미입니다. 우리가 고난 앞에서도 웃음과 재미를 찾을 수 있다면 인생에서 겁이 없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웃음의 힘입니다. 후쿠오카 켄세이의 즐거운 불편에서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자신의 둘레 1km에도 자기가 죽는 날까지 걸어도 다 맛보지 못할 만큼 기쁨들이 숨쉬고 있다. 70점. 최선이 아닌 차선으로 살아갑시다. 나의 목표는 70점짜리 아빠입니다. 완벽한 아빠가 되려고 애쓰다 보면 도리어 아이를 억압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자기 자신에게 불만족하게 됩니다. 아이의 자율성은 스스로 알아서 할 때 길러집니다. 이근우 박사님은 나는 죽을 때까지 재미있게 살고 싶다 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최선이라는 말이 싫다. 최선은 내가 가진 100을 다 쓰라는 말이다. 그러면 씨앗을 먹어치운 농부처럼 내일을 기약할 수 없게 된다. 차선이라고 해서 적당히 하다가 내키는 대로 그만두는 것은 아니다. 무엇이든 완벽에 매달리기보다 잘하는 정도에서 즐기고 만족한다는 뜻이다. 차선으로 살아서인지 나는 무슨 일이든 오래도록 꾸준히 하는 게 습관이다. 내가 많은 일을 할 수 있었던 것도 늘 나의 능력을 30%가량 아껴두었기 때문이다. 은퇴 후에 행복해지기 위해 즐거운 일을 찾을 때 중요한 것은 지속 가능성입니다. 젊어서야 돈을 벌고 몸도 튼튼하니 괜찮습니다. 은퇴하고 알코올 중독에 빠지면 돈도 들고 건강관리에 좋을 것도 없습니다. 지속 가능한 즐거움이 아닙니다.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 읽는 것은 돈이 들지 않는 데다 도서관까지 산책하며 몸도 움직이게 됩니다. 부쩍 도서관을 자주 찾았습니다. 평소에 읽고 싶었지만 시간이 부족해서 읽지 못했던 책들을 찾아 읽었습니다. 그때 태백산맥이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태백산맥에 나오는 인물들 역시 외로움의 화신들이죠. 일제시절 가족을 버리고 만주로 독립투쟁을 떠나는 투사의 삶도 외롭지만 남겨진 이들의 삶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해방 후의 공산주의 혁명에 투신해서 산으로 올라가 무장투쟁을 전개하는 빨치산은 얼마나 고독할까요? 책을 읽다가
의외의 대목에서 시선이 멈췄습니다. 지주 김사용은 아들을 일제와 싸우는 독립투사로 키워 마을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인물이지만 빨치산이 마을을 점령하자 저작거리에 끌려 나와 인민재판에 회부됩니다. 마을 사람들 앞에 서서 목숨을 구걸하게 된 지주. 공산주의든 민주주의든 체제의 궁극적인 목표는 양반, 상놈 차별 없는 세상입니다. 자신이 평생의 지표로 삼아온 유교 신분제 시대가 끝났다는 것을 온몸으로 깨달은 김사용은 결국 그 충격으로 헤어나지 못해서 세상을 뜹니다. 세상이 바뀌었을 때 시대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노인은 또 얼마나 외로운 존재인가요? 소설을 읽으면 주인공들의 고난과 시련에 집중하느라 힘든 나의 상황을 잠시 잊습니다. 가끔 공허할 때도 있습니다. 나는 허구의 이야기로 현실을 도피하는 것은 아닌가? 물론 현실의 괴로움을 잊는 것도 독서의 효용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문제를 해결하고 싶을 때 책에서 도움을 받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내가 겪고 있는 이 고통을 이전에 겪은 이가 있을 겁니다. 그가 이 문제에 대한 해법을 찾았다면 그는 그 답을 책에 글로 남겨뒀을 것이다. 도서관에 가서 제목에 고독이라는 글자가 들어간 책을 모조리 찾아 읽기 시작했습니다. 작가의 수지라는 책에서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데는 돈도 별로 필요 없고 친구도 그다지 필요하지 않다. 혼자 충분히 살 수가 있다. 그러나 의미 있는 인생을 살고 싶다면 유일하게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이 있다. 바로 자신만의 고독한 시간이다. 정보와 사회가 도래하고 가장 피부에 와 닿은 것은 IT 기술 발달로 혼자서도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드라마 PD였던 제게 회사에서 더 이상 일을 주지 않았던 시기에 글쓰기를 시작하며 삶의 새로운 낙을 만났습니다. 한직으로 밀려나 철저하게 외로워진 덕분에 글을 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모리 히로시는 창작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고독이라고 말합니다. 타인과 어울려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사람은 굳이 글을 쓰거나 그림을 그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연인과 헤어져 고독이 밀려올 때는 절망스러워도 그 슬픈 감정을 작품에 쏟아붓고 싶다는 마음이 듭니다. 예술은 인간의 추악함이나 허무함, 슬픔 같은 부정적인 것을 긍정적인 것으로 바꾸는 행위다. 가령 견딜 수 없는 고독의 밑바닥에 떨어졌다고 느낄 때 그림을 그리거나 시를 쓰는 창작 활동을 꼭 해보자. 그림을 보거나 책을 읽는 수동적인 행위는 별로 효과가 없다. 오히려 고독감이 깊어질 우려가 있다. 하지만 스스로 무언가를 만드는 행위에 시간을 쏟다 보면 그 마음의 일부는 반드시 예술로 승화된다. 만약 그런 재능을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다면 뭐든 좋으니 꼭 시도해보자. 그림이나 시, 음악, 연극 등 뭐든 좋다. 모든 예술에는 그런 기능이 있다. 좋은 삶이란 어떤 삶일까? 몸과 마음이 건강한 삶이죠. 저는 육체 건강을 위해 운동을 한다면 정신 건강을 위해서 책을 읽습니다. 행복심리학자 최인철 교수님의 책 굿 라이프에서는 행복한 사람들의 10가지 특징이 나옵니다. 1. 잘하는 일보다 좋아하는 일을 한다. 2. 되어야 하는 나보다 되고 싶은 나를 본다. 3. 비교하지 않는다. 4. 돈의 힘보다 관계의 힘을 믿는다. 5. 소유보다 경험을 산다.
6. 돈으로 이야기거리를 산다. 7. 돈으로 시간을 산다. 8. 걷고 명상하고 여행한다. 9. 소소한 즐거움을 자주 발견한다. 10. 비음으로 채운다. 이 중에서 제가 노후에 꼭 챙기고 싶은 것은 3가지입니다. 첫째, 잘하는 일보다 좋아하는 일을 한다. 공부하고 일을 하는 시기에는 좋아하는 일보다는 잘하는 일에 집중합니다. 잘해야 직장에서 성공하고 사회에서 인정받으니까요. 하지만 행복감이 높은 사람은 그 일을 자신이 좋아하면 잘하는지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반면 행복감이 낮은 사람은 그 일을 잘하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깁니다. 연구팀의 분석에 따르면 순간순간의 즐거움과 의미는 그 일을 잘한다고 느끼는 정도보다 그 일을 좋아한다고 느끼는 정도에 의해서 훨씬 크게 좌우됩니다. 24년간 로맨틱 코미디 PD로 일하며 저는 시청률의 압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촬영 현장에서 감독으로 막중한 책임을 지며 살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일을 더 잘할까 고민했습니다. 잘하는 일보다는 좋아하는 일을 한다. 어쩌면 이것은 은퇴 이후에야 비로소 추구할 수 있는 게 아닐까요? 요즘 저는 탁구를 배웁니다. 나이 50을 넘어 탁구를 시작하고 처음 몇 달은 엄청 헤맸습니다. 같이 쳐주는 사람이 없어 처음에는 탁구장 구석에서 벽을 향해 빈 라켓만 휘둘렀습니다. 아무리 쳐도 공 주우러 다니기 바빴지만 새로운 취미를 시작한 덕분에 매일 성장하는 기쁨을 맛보고 있습니다. 분명 어제보다 오늘의 탁구 실력은 조금이나마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잘하는 일을 하는 것보다 좋아하는 일을 할 때, 그때의 행복이 무엇인지 매일매일 만끽하고 있습니다. 둘째, 되어야 하는 나보다 되고 싶은 나를 본다. 나이 50이 넘어가면서 저는 회사 생활에 많이 지쳤죠. 조직에서 주어진 나의 역할에 충실한 것도 중요하지만 현실 자아에게 지켜야 할 것만 강요하면 인생은 질식합니다. 셋째, 소소한 즐거움을 자주 발견한다. 가끔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앞으로 피디님이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인가요? 은퇴를 선택하며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대단한 이상 같은 건 추구하지 않겠다. 큰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학창시절에 친구들이 다 치던 당구를 저는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제게는 반드시 이뤄야 되는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늘 최우선이었기에 소소한 즐거움을 누릴 마음의 여유가 없었습니다. 영어를 독학으로 공부해 통역사가 되기까지 10년이 걸렸습니다. 블로그를 시작해서 작가로 자리매김하기까지 역시 비슷한 시간이 걸렸습니다. 은퇴 후에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3가지 목표를 세웠습니다. 평생 목표를 세우고 악착같이 실행해온 인생이라 그 습관을 바꾸지는 못했습니다. 첫째, 잘하는 일보다는 좋아하는 일을 한다. 둘째, 되어야 하는 나보다는 되고 싶은 나를 본다. 셋째, 소소한 즐거움을 챙긴다. 제 여생이 얼마가 될지는 모릅니다. 커다란 목표를 향해 매진하다 문득 그 꿈을 이루지 못하고 떠날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소소한 즐거움을 누리며 살고 싶습니다. 매일매일을 선물처럼 여기며 이전에 해보지 않았던 새로운 즐거움을 시도하며 살고 싶습니다. 저자는 외로움을 잘 견디려면 건강 관리는 필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아의 종말이라는 책에 나오는
건강하게 장수하는 법이라는 구절입니다. 첫째, 적게 먹어라. 25년 동안 노화를 연구하고 수백 편의 논문을 읽은 내가 할 수 있는 조언 하나가 있다면, 즉, 건강하게 더 오래 살 확실한 방법. 지금 당장 수명을 최대화하는데 쓸 수 있는 방법을 하나 꼽으라면 바로 이것이다. 적게 먹어라. 이것저것 많이 챙겨 먹는 데는 돈이 들지만 적게 먹는 데는 돈이 덜 듭니다. 오래 살고 돈도 아끼고 저한테는 더할 나위 없이 근사한 장수 비결입니다. 둘째, 간헐적 또는 주기적으로 단식하라. 16대 8 간헐적 단식은 8시간 사이에 2끼를 먹고 하루 16시간을 공복으로 유지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주말 연속극 글로리아를 연출할 때 배우 오연경 씨와 일했습니다. 어느 날 연기에 대해서 상의할 게 있어 저녁을 같이 먹기로 했습니다. 함께 식당에 갔는데 저만 혼자 식사를 했습니다. 저녁 6시 이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점심을 먹고 다음날 아침까지 공복을 유지하는 것이죠. 그게 벌써 13년 전의 일입니다. 여배우가 나이가 들어도 몸매와 미모를 유지하는 비결이라고 생각했던 게 바로 장수의 비결이었습니다. 셋째, 육식을 줄여라.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다면 사자의 저녁보다 토끼의 점심에 가깝게 식단을 짤 필요가 있습니다. 동물성 단백질을 식물성 단백질로 대체할수록 온갖 질병에 따른 사망률이 상당히 줄어든다고 합니다. 넷째, 땀을 흘려라. 연구에 따르면 일주일에 6에서 8km를 뛰는 사람은 심장마비로 사망할 확률이 40% 줄고 갖가지 원인에 따른 사망률도 45%가량 줄어든다고 합니다. 저자는 가벼운 운동도 좋지만 힘들다는 느낌이 들 때까지 격렬하게 운동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조언합니다. 빠르고 깊이 호흡을 하면서 최대 심장 박동수의 70에서 85%로 뛰는 것이 장수의 비결이라고 합니다. 노후 수업이라는 책에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사실 못 본 답안은 이미 나와 있다. 오랫동안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잘 먹고 꾸준히 움직이면 된다. 열심히 일하다 보면 돈 걱정은 줄어든다. 높은 수익률에 혹하지 않고 불필요한 씀씀이를 줄이는 게 안정된 노후의 지름길이다. 행복의 기본 방정식은 가진 것과 갖고 싶은 것 혹은 할 수 있는 것과 하고 싶은 것의 비율로 구성된다. 가진 것이나 할 수 있는 것이 크고 갖고 있거나 또는 하고 싶은 게 적을수록 행복해진다. 이제 전자는 바꾸기 힘들다. 후자를 줄이는 것이 행복의 지름길이다. 그런데 위만 바라보면 욕망이 풍선처럼 부풀어 노후의 불안과 불행에 기름을 붓게 된다. 제가 2020년 말에 MBC에서 명예퇴직을 신청하고 가장 먼저 한 일은 광화문 교보문고에 가서 가계부를 산 것입니다. 퇴직을 하면 수십 년 동안 받던 월급이 사라집니다. 고정 수입이 사라질 때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지출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은퇴하고 저는 매일 가계부를 쓰고 있습니다. 주간, 결산, 월말 결산을 합니다. 결산을 하고 적자가 나면 지출을 줄입니다. 수입보다 지출이 많으면 빚이 늡니다. 행복한 노후를 위해서 빚은 줄이고 돈은 남겨야 합니다. 수입의 한도 내에서
지출하며 사는 게 노후의 행복이라 생각합니다. 퇴직한 후에는 돈을 버는 게 쉽지 않습니다. 50에서 60대 장년층의 경우 고용의 형태는 절대 다수가 파견, 계약직, 시급제입니다. 직장에서 받던 월급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적은 돈, 대개 최저임금에 준하는 급여를 받습니다. 노후에 주 40시간 근무로 최저임금을 번다고 가정해보면 연간 수입은 2천만 원 남짓입니다. 저는 본업에서 물러나 제2의 인생에 도전하면서 1년이라는 시간의 시장 가격을 그 정도로 계산했습니다. 만약 2억 원 남짓한 기존의 자산과 연금으로 월 200만 원 수준에 맞춰서 노후를 꾸려간다면 10년의 자유가 보장되는 셈입니다. 우리는 30년이라는 긴 노후 시간을 선물로 받은 축복받은 세대입니다. 지난 30년간 직장에서 돈을 벌고 또 모으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제는 돈을 모으는데 연연하지는 않고 매일 가계부를 쓰며 적자만 모면하자는 목표를 지켜갑니다. 언젠가는 수입이 줄어 적자가 날 때도 오겠지만 30년이라는 긴 노후의 시간을 선물로 만들고 싶습니다. 그래서 돈보다는 시간의 우선순위를 두려고 합니다. 자산이나 예금 잔고가 줄어드는 불안을 피하고 싶은 것은 인지상정입니다. 웬만하면 집이나 자산을 잘 보존해서 자녀에게 물려주고 싶은 것도 부모의 욕심입니다. 있는 자산을 지키겠다는 욕심에 일이나 투자에 쌍심지를 켜고 달려들면 체력이 예전 같지 않아서 그래서 그런지 정신적인 피로가 곱절로 쌓이더군요. 이런 부담감에서 벗어나려면 자녀에게 유산을 물려주겠다는 욕심을 내려놓는 게 최우선입니다. 외로움, 치유를 위한 소중한 시간. 태어나서 최초로 느낀 외로움. 그 느낌을 기억하나요? 외로움은 홀로 남겨진 상황에서 오는 감정일 텐데요. 이때 두렵다, 무섭다, 끔찍하다는 느낌을 말하는 이들도 있지만 어떤 이들은 편안하다, 따뜻하다, 부드럽다라고 느낀다고 합니다. 심리학자들은 외로움은 모든 인간이 느끼는 감정이며 혼자 있는 시간에 비로소 자아가 성숙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외로움에 허우적거리지 말고 자신의 내면을 풍성하게 가꾸는 시간으로 만들어 가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 책은 가독성이 굉장히 좋았고요. 누구나 읽기 쉽게, 이해하기 쉽게 쓰여진 그런 책이었습니다. 특히나 외로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시각을 배울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한번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